고운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던 무안천에는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합니다. 선생님들이 옛날에 저기 와서 그 모래 가지고 이빨 닦으라고 해서 이빨도 닦고 뼈도 다 있어요. 여기 아주 그렇게 좋은데요. 막 뛰어놀고 막 모세가.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하천변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와서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시체도 못 찾았어요. 우리. 100년이 넘도록 마을을 지켜온 은행나무에도 아비를 잃은 어린 자식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서려 있습니다.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가 이걸 앵겼죠, 일로. 70여 년 전 충남 예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내 최대 규모인 예당 저수지와 비옥한 예당 평야를 품고 있는 예산군은 충청남도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절의 고장으로도 불리는 예산은 일찍이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고 농촌 부흥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고향이자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사회주의 운동가 박헌영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산은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 대립으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던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대술면 마전리 출신인 주억원 씨는 20대였던 1967년 무렵 고향을 떠났으나 마음은 늘 고향에 두고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초가집 옛날 집이었었어요. 이게 이 자리가 마늘 동생 내외가 지켜온 고향집에는 부지불식간에 아버지를 여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언제 무슨 연유로 고향에 왔는지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는 주옥원 씨. 난 마포에서 살 그 기억밖에 안 나는데 왜 여기 내려와서 그 일을 당했나 이제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자세히 얘기를 않지 어머니가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 아버지는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한국전쟁 발발 직후 삼촌과 함께 경찰에 끌려가 총살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친척 형님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애사촌 형이 있어요. 예산 읍장하던 박원종 씨. 그 형이 얘기를 해줘서 보도연맹이라는 것도 알고 그 전에는 누구 하나 그런 아버지 어머 삼촌에 관해 얘기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애사촌 형이 좀 같이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까 잘 알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지. 예산보도연맹은 1950년 2월 3일 결성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예산경찰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100여 명을 예비검속해 구금했다가 7월 6일 퇴각할 때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상부의 질책을 받자 다시 돌아와 이미 흩어진 보도연맹원들을 수색하여 사살한 뒤 7월 12일 완전 후퇴했습니다. 아버지 산에 모신 날짜가 5월 25살 날 돌아가셨다고 그날로 이제 제사를 난 알고 지금도 제사 지내고 있어요. 진화위가 확인한 희생자 수는 30명이 채 안 되지만 실제는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가장 많이 총살된 장소는 대술면 화천리 뒷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억원 씨의 아버지와 삼촌의 시신도 그곳에서 수습했습니다. 아버지는 배움이 깊은 지식인이었고 삼촌은 이제 막 대학에 합격한 20살도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주억원 씨의 마지막 소망은 억울하게 희생된 두 분의 명예 회복입니다. 아버지 삼촌이
시국을 잘못 태어나서 배운 거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당한 걸, 이 자식 된 도리가 아버지 원한이라도 좀 명예회복이라도 돼서 원한이라도 풀어주면 내가 죽어서 아버지 삼촌 앞에 내가 이런 노력이라도 했다 하는 뭐가 좀 있으면 좋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서 아버지 삼촌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잠재져 있죠. 경찰 후퇴 후 북한군 점령기를 거쳐 다시 지역을 수복한 뒤에는 더욱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역자 색출과 보복 학살이 이어진 겁니다. 대흥면 손지리에서 구순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평생 사과 농사를 지어온 조옥형 씨. 그에게 과수원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업이자 집안에 들이닥친 풍파를 견뎌온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서 보태가지고 10필씩 해야 돼요. 필수가 많아요. 조옥형 씨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일본 동경제대 유학생이던 큰아버지를 통해 사과나무를 들여와 예산지역에서 처음으로 과수농업을 시작한 분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조국의 앞날을 걱정했던 아버지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예산으로 돌아와 농촌 계몽운동과 민족교육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보성 전문학교, 그 고대 전신이죠. 거기 나오셨고 이제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몽학원을 설립해서 응보면 입체민의 계몽학원을 설립해서 한글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그랬었죠. 아버지는 일제의 요시찰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학원은 강제 폐교되었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땐 투옥되기도 했으며 가족들 역시 늘 감시와 탄압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3.1운동 날 그 예비군속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좌경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찰서에다 구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군속을 하기 때문에 늘 이제 경찰서를 돌아다니고 광주 학생 사건 났을 적에는 여기서 이제 대응 보통국민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해서 그 형을 받았어요. 그러느라고 어머님이 이제 형무소 들락거리시고 하느라고 많이 좀 가정이 편안하지 못했죠. 항상. 아버지를 포함한 삼형제는 할아버지의 남다른 교육열 덕분에 모두 엘리트 소리를 들을 만큼 똑똑했지만 형제들 앞에 놓인 운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삼형제 중 차남이었던 아버지는 해방 후 남노당 활동을 하다가 보도연맹에 가입됐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일제강점기와 똑같이 경찰에 의해 예비 검속되었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예비금속 그때도 다 유치장에 수용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경찰이 철수하면서 여기선 다행히 처형하지 않고 놔줬죠. 석방을 해서 무사히 그냥 살아 계셔서 인민군이 들어가지고 이제 초대 인민위원장을 하셨어요. 예산군에. 그리고 활동하시다가 한 1개월인가 2개월 후에 이제 파면이라고 할까? 가로쳐서 딴 분이 이제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이 수복되자 월북을 시도했던 아버지는 치안대에 검거되어 1950년 11월 20일
신양면 대덕리 뒷산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총살 소식을 직접 전해온 치안대장은 아버지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조욱형 씨는 이듬해 봄 어머니를 모시고 가 아버지 시신을 수습해 왔습니다. 현장에 그러니까 개울 옆에 개울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안매장한 거죠. 흙으로 덮어놨으니까. 그래서 헤쳐보니까 이제 그게 나고 이 오른쪽 가슴에 이 총상이 있다고 그래요. 총상이 있고 이제 어머님이 질서부로 만드신 빤스를 입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확신을 한 거지. 가을에 그랬는데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겨울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이튿날 봄에 해빙 된 뒤에 가서 모셔다가 우리 집 산에다 모신 거죠. 진실화해위원회는 예산경찰서 경찰 연역사를 통해 수복 후 집단 학살 희생자 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남노당과 노동당 당원, 인민위원장 등 도합 780여 명을 일망타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욱형 씨의 아버지에 이어 예산군 인민위원장을 지낸 삽교면 두리 출신의 금홍은 본인뿐 아니라 일가족이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2살배기 막내 아들은 금홍의 어머니 품에 안긴 채 경찰에 의해 함께 살해되어 안매장되었고 총상을 입고 피신 중이던 큰아들과 14살 중학생이던 둘째 아들까지 치안대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조욱형 씨도 아버지가 총살된 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끌려가 고초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학살은 피했으니 천만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예가로 피난 갔다가 이제 2월 달인가 농사철은 되고 그러니까 생업을 해야 하니까 다시 제가 귀가했죠. 귀가해서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그 여산 경찰서에서 나왔던 거요. 그 이제 수의로 연행돼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거기서 유치원 생활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활동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별 협의점 없이 그냥 나왔죠. 집안의 비극은 아버지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세운동으로 경찰에 쫓기다 행방불명된 삼촌과 교직에 몸담았던 큰아버지의 월부, 한국전쟁 당시 형무소에 수감돼 사망한 큰형님과 의용군으로 끌려갔다가 월북을 선택한 둘째 형까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욱형 씨의 가족사.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내 한 번씩 그 보안대에서 나와서 신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에서 이제 형이 가고 사촌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간첩이 넘어오지 않나 하고 투망식으로 조소를 받는 거지. 그래서 뭐 그런 일을 전혀 없고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생활하면서도 겨울에 한밤중에 문풍지만 막 울려도 정신이 퍽떡 나서 자다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만일에 간첩으로 형이나 사촌이 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우리 집안에서 나 하나가 희생되면은 집안이 풍기박산될 텐데 그 사람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남은 식구들을 건져야 하느냐 하는 그 범인 때문에 그 결론은 하나가 희생되고 여럿이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면 신고하자. 그래야 살으니까 남은 식구가. 조욱형 씨의 고향이자 아버지가 계몽학원을 세웠던 응복면 입침리. 조욱형 씨의 친척인 조도영 씨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옛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이곳에서도 수복 이후 보복 학살이 자행되었는데요.
조도영 씨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동시에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가 치안대에 붙잡혀가자 할아버지가 원통함에 아들을 따라 나섰다가 함께 희생된 겁니다. 잡혀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이 잡혀가는데 내가 살면 뭐 하느냐. 나도 같이 따라가서 죽겠다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영감은 가세요. 여기 아들만 하면 되니까 할아버지가 난 못 간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죽는데 내가 가서 혼자 살면 무엇 하느냐. 나도 같이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까지. 그래서 제삿날이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9월 초여름 날이 제사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 7가정이 제사예요. 그날이. 아버지의 죽음은 큰아버지 대신이었습니다. 응봉면 치안대는 북한군 점령기 시절 좌익 활동을 한 큰아버지가 자취를 감추자 대신 아버지를 죽이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끔찍한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큰아버지를 찾으러 내라고 할머니도 큰어머니도 멍석마리로 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도 우리 할머니가 엄청 아프셔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걸 제가 느꼈고 봤어요. 조도영 씨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개정리 공동묘지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예산지역 근현대사를 연구해온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곳은 응봉면 좌익 활동가들의 처형지였습니다. 9.28 수복 후에 이쪽 응봉 지역에 있는 좌익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응봉면에 이제 그 우익 청년들이 체포해가지고 전부 그 지서 바로 그 뒤에 면 삶아서 창고에다가 감금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불법 감금을 해서 거기서 아주 뭐 구타 폭행을 뭐 일삼고 그러고서 이제 처형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모조리 묶여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무참히 이제 학살을 한 거죠. 20가구 남짓했던 조도영 씨의 고향에서만 7명이 이곳에 끌려왔으며 시신은 대부분 유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고 합니다. 좌익이라는 사람들을 다 붙들어다 다 죽였으니까 그 일곱 죽었어요. 이 정도에서. 오촌 장숙 되시는 분 조자 병자 철자 되시는 그 장숙이 와서 수습을 해갔다고 저희 팔촌 형 되시는 조문영 씨가 아까 이제 생존에 계시니까 그분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병철 장숙이 시신 수습을 해왔다는 것을 오늘 또 알게 된 거죠. 할머니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마을마다 끊임없이 이어진 증오와 보복, 그로 인해 반복된 학살은 남겨진 이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올해 나이 81살의 김금희 씨는 한쪽 다리가 불편합니다. 외출은커녕 집 앞마당을 오가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평생 불구가 된 다리보다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70여 년 전 치안대가 들이닥쳤던 악몽 같은 그날의 기억입니다. 새까만 사람들이 와서 엄마하고 둘이가 있는데 엄마들아 막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붙잡고 야단하니까 어린 마음이 엄마를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네들이 구두발로 막 차니까 나는 뚝 떨어지고 엄마는 그네들이 야단하니까 벌벌벌벌 떠들고 그러니까 그때 왔다가 직진 거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네들 왔지. 나는 이거 막 구두발로 차가지고서 저거 돌막에다 직져서 여기는 막 금방 내 막 나는 죽는다 난리를 치지. 9살 어린 소녀에게
치안대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에 밀쳐진 소녀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당장 아버지가 끌려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보살핌과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여기를 다쳤어. 여기를 지금 숨이 이만해요. 그때 심줄이 이게 다쳤다는 게요. 병원에서도 가면은. 아, 이쪽 힘줄 예, 다치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못 쓰게 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짝짓기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딜 가도 지금 이걸 짊어지고 댕겨. 애들 집에 가도 짊어지고. 지금이야 특수 제작된 신발덕을 보지만 당시 금희 씨는 오랫동안 알아 누워야 했고 어머니는 잡혀간 아버지의 면회를 다니느라 금희 씨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밥도 해갖고 가고 언니나라 해갖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래요.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허탄하지.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느라고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그전에는 과릉과릉한데 이렇게 한 마디가 잘려졌대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요. 신체를 찾으러 가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배더래요. 손이 얼굴은 이제 부둥나서 별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냥 까물었대요. 느닷없이 그런 병변을 당했으니까 사촌하고 갔다가 그러니까 사촌이 신체도 못 갖고 오고 어머니는 계속 그냥 기절했으니까 그냥 보시고 온 거 아니야. 수복 이후 치안대에게 잡힌 사람들은 각 지서와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예산역 인근에 위치한 곡물 창고에 구금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른바 좌익활동가와 부역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도정을 해서 쌀을 이제 수탈해서 도정을 해서 바로 이 장항선 철도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예산역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송을 했고 또 해방 후에는 또 그 농창 역할을 계속 하다가 한국전쟁 후에 특히 이제 9.28 수복 후에는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전부 붙잡아서 예산경찰서로 이제 이송을 했다가 예산경찰서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감금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창고로 거의 다 이제 수감을 했죠. 진화의 조사 당시 예산경찰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잡혀온 사람들을 곡물창고 2개 동에 구금한 후 이들을 조사하고 분류하였으며 사찰 개정의 최종 판단으로 즉결 처형도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삽교면 영리는 김금희 씨 고향입니다. 제작진은 이곳에서 당시 치안대원으로 활동했던 김금희 씨의 사촌 오빠에게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삽교면에는 15명 내외의 치안대원이 있었고 금희 씨 아버지는 북한군 점령기 농지 분배 일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뭐냐면은 6.25 사변이 터지고서 나서 이 동네에서 뭐냐면은 농지위원이라고 해서 농지법제부에서 분배할 적에 동네에서 회의를 해갖고서 농지위원을 동네에서 뽑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그냥 보면 동네에서 뭐 일석이 정도 되니까 안 수 없고 명의로다 그냥 뽑혀서 있었던 거예요. 예. 치안대에 체포된 금희 씨 아버지는 삽교 지서를 거쳐 곡물창고로 이송되었습니다. 김문갑 씨는 당시 곡물창고의 기능과 금희 씨 아버지의 희생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은아버지 데리고 가서 섞여있어 조금 지서 받다가 군으로 이제 임기돼갖고 그 역전 그 정미소 그 창고가 크니까 거기다가 직결다들 시켜놨죠. 2개라 거기 다 태워지고. 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거기다 구금을 했네요. 그렇죠.
거기서 그래서 막 심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죠. 심사하고, 예, 거기서 원 좌계열이 된 사람들은 거기서 직계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겨울이 갇혔고, 이래갖고서 결국은 먹는 거 괜찮지, 그러고 입은 거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병나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곡물 창고에서 돌아가신 줄도 몰랐던 가족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100년 이상 마을을 지켜온 은행나무만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라는데요. 나는 저 밑에서 살았어. 그런데 우리 화장실 옆단에다가 심었는데 막내차 할아버지가 은행나무 하나 얻어다가 심었는데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가 이걸 앵겼죠 일로. 그러니까 이 햇수는 게 한 100년 됐다고 해요 이게. 은행나무를 마주할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는 금희 씨는 사무친 그리움에 눈물을 토해내고 맙니다. 아버지를 잃고 깊은 상처를 입은 딸에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선 은행나무는 어쩌면 아버지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가 가면 사다 듣는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차 타고 지나가다도 은행나무는 배잖아요. 아이고 저게 우리 아버지가 심은 건데. 예당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무안천변은 광시면 사람들에겐 휴식의 공간이자 옛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이곳에서는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광시면 치안대와 경찰에 의해 헤아릴 수 없는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총살됐지만 진실은 아직 모래사장 아래 묻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파가지고서니 파가지고 일렬로 세서 묶어놓고서니 저기서 쏴서 그냥 넘어져 일렬로 넘어지는 거를 거기서 찾았다. 그냥 얼굴 보고 찾으셨대요? 그렇게 그때는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래가지고서니 찾으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늦게 와가지고서 하니까 우리 아버지 뭐 눈이 뒤집힌 데다가 또 노인네고 하니까 가서 저기 하니까 찾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냥 가서 우리는 진짜로 시신도 못 찾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소갈이 여기에 이 배가 이렇게 뭐 띵그란 게 이거 있어가지고 치밀어 오는 그런 병이 걸리셔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형은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일본 가가지고 징용 생활을 하다가 한 번 갔다 와서 두 번째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얼마 안 있다 죽었다고. 진화의 일기 조사에서 신원이 확인된 예산지역 부역 혐의 희생자는 56명에 불과합니다. 사료를 통해서도 수백여 명의 희생자가 추정되는 만큼 광시면을 비롯해 예산 부역 혐의 희생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과 2010년 예산군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습니다.